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랩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랩 세미나를 메타물질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메타물질이라는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고 이 메타물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제 연구와 함께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메타물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메타물질이 뭐냐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타물질이라는 건 자연에서 관찰되지 않는 메타 원자라는 인공 구조를 사람이 설계를 해서 자연계에서 전에 없던 물성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타물질은 광학과 같은 전자기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음의 굴절률이 스텔스 기술, 투명망토와 같은 기술에 많이 사용을 되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의 굴절률이란 뭐냐? 입사하는 빛이나 전기, 전자기파가 진행 방향이 보통 일반 매질에서는 진행 방향으로 굴절이 되는데 이 음의 굴절률을 가진 물질은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굴절이 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메타물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 기계 역학적 메테리얼, 머케니컬 메타리얼스라는 분야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분야는 메타물질의 개념이 역학적 분야로 확장되어서 생긴 분야인데요. 주로 재료공학이나 응용기계 분야에서 예전에는 여러 재료를 융합하거나 아니면 허니컴 구조와 같은 구멍이 많은 다공질 소재를 이용을 해서 물질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3차원 구조를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작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서 원하는 물성을 갖는 구조체를 직접 구현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랬을 때 기계적 메타물질, 머케니컬 메테리얼스는 단위셀, 이걸 구조를 단위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조들을 기하학적 배치를 통해서 특정한 물성을 결정짓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구조, 압축했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구조, 아니면 오히려 특정 방향이나 영역에서 응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전달하는 자연적인 재료에서 보기 어려운 특성들을 저희가 구현하는 것이 이 머케니컬 메타메테리얼스의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케니컬 메타메테리얼스와 메타메테리얼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영상을 2개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2개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에 있는 물질들이 메타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키워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메타 물질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메타 원자, 이거를 유니셀, 단위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메타물질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스티프니스, 그리고 메타물질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네거티브 포화성 레이쇼와 네거티브 컴프레시빌리티,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리스폰스에 대해서 키워드로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타물질을 시작하기 전에 메타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메타물질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우측 사진의 봉이 늘어나면 인장 응력이라고 말하고요. 줄어들면 압축 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응력이 절단면에 수직으로 적용하게 되면 수직 응력, 그리고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되면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인, 한국말로는 신장량,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위 길이당 얼마나 늘어났는지 신장량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인장의 경우는 이 값이 플러스가 되며 압축의 경우에는 원래 길이보다 줄어들었으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용도에 따라서 미터 단위 밀리미터던가 아니면 미터 단위 마이크로미터 아니면 인치 단위 인치 아니면 아예 변화율로 해서 퍼센트로서 나타내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어로서 이 메타물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버클링입니다. 한국말로는 좌굴이라고 하는데요. 이 좌굴이라는 건, 버클링이란 건 뭐냐? 압축력을 받는 구조물이 일정 하중 이상에서 갑자기 휘어지면서 파괴되는 형상을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기둥이 압축력을 받으니까 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메타물질에서는 이 좌구를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독특한 물성을 보이는 물질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여러분들이 메타물질에 대해서 논문을 읽게 되시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그런 곡선인데요. 이 그래프가 의도하는, 설명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시험하고자 하는 물질을 시편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이 시편을 위아래를 각각 물질을 붙잡고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 잡아당기면 이 물질로 이루어진 시편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 늘어나는 변형률에 따라서 이 물질이 견디는 이 응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응력 변형률 그래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OA 구간은 이 응력과 변형률이 서형적이고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며 선형탄성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구간의 기울기는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A점을 비례 한도라고 칭하는데요. 이 비례 한도라는 거는 이 응력과 변형률 관계가 선형적으로 유지되는 지점의 최대 응력을 얘기를 하고요. 이 B점은 항복점이라 하여 이 물체가 더 이상 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되는 지점입니다. 이 A점과 B점은 같을 수도 있는데 이 A점과 B점을 구분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B점의 경우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을 텐데 이 B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 이 OA 구간을 0.2% 크기의 변형률만큼 X축으로 이동시켜서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A점으로 삼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D점은 극한 응력이라고 해서 응력이 증가하는 최대 지점을 의미하고요. E점은 물체가 끊어지는 파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재료에서 보이는 특성이고요. 고무 재료의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변형률까지 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플라스틱이나 금속과는 다른 성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엘라스틱 모듈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엘라스틱 모듈러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영스 모듈러스라고 해서 축 방향으로 하중을 눌렀을 때에서 보이는 강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치가 클수록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셰어 모듈러스는 비틀림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이 셰어 모듈러스가 0입니다. 고체는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도 메타물질 중에서 펜타모드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는 설명을 못하지만 이 경우는 이 G가 벌크 모듈러스, 셰어 모듈러스가 G고 다음에 소개할 벌크 모듈러스가 K인데요. 이 G가 K보다 작은 그런 성질을 가지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압축 변형을 했을 때는 저항이 강한데 비틀림 변형에는 물질이라고 약한 물질을 펜타모드 물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벌크 모듈러스인데요. 이 압축 변형에 대한 저항을 의미를 합니다. 이 영스 모듈러스 같은 경우는 축방향 하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반면 벌크 모듈러스 같은 경우는 전방향으로 하중을 가해서 압축을 시키는 걸 의미하고요. 고체 같은 경우는 이 벌크 모듈러스가 크고 기체 같은 경우는 이 벌크 모듈러스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포화성 레이쇼 설명드릴 텐데요. 이 포화성 레이쇼 같은 경우는 한 축으로 늘어날 때 그의 수직한 축, 예를 들어서 세로로 만약에 잡아당겼어요. 그랬을 때 그 가로 방향의 축이 얼마나 수축하는지 아니면 팽창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엘라스틱 모듈러스와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지식으로 메타물질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타물질은 스티프니스 기반으로 연구되는 메타물질인데요. 네, 마이크로 나노 레티스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마이크로나 나노스케일 단위의 기둥이나 빔 구조를 3차원으로 테셀레이션 해서 만든 초경량 구조체를 의미하고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이나 나노 공정 기술의 발달로 미세한 지오메트리 구조 구현이 가능해져 유망해진 경우입니다. 이 메타물질은 이 구조가 상대적인 밀도나 아니면 단위셀 구조와 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강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위상학적에 따라서 열린 셀과 닫힌 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위 구조는 무작위 구조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의도된 벌집과 같은 허니컴 구조와 같이 특별히 설계된 구조로 규칙적이게 정렬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성을 가지게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구조는 왼쪽 첫 번째 사진처럼 옥테트러스 지오메트리랑 두 번째 구조인 밴드 도미네이티드 카이다케드론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보통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지는 연구가 많이 되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큐빅 켈빈 폼이라고 해서 재료는 아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큐빅 켈빈 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구조로 주로 설계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스티프니스 베이스드 메타물질로는 카이랄 구조입니다. 이 카이랄 구조라고기도 하고 키랄 구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카이랄 구조는 왼손잡이 형태랑 오른손잡이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울상 관계이지만 서로 겹쳐지지는 않는 non-super impossible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단위셀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중심에 노드 역할을 하는 실린더와 이 노드 주변에서 회전 대칭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개의 접선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단위셀은 키랄과 안티키랄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노드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 예를 들어 왼손잡이와 왼손잡이가 결합이 되거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결합이 되는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 카이랄 구조라고 하고요. 다른 방향,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로 배치되는 경우는 안티키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카이랄 같은 경우는 진짜 보시다시피 회전하는 구조처럼 보실 수 있고요. 이 안티카이랄 구조 같은 경우는 서로 대칭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구조는 압축을 가했을 때 이 노드들이 각각 실린더들이 각각 회전을 하면서 이 연결제들이 구부러지고 다시 인장 펼치게 되면 다시 부피가 돌아오면서 네가티브 푸아송 레이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헥사키랄이랑 테트라키랄이라고 해서 이, 이 구조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구조들은 심지어 어쿠스틱 메타매테리얼스, 음향학적인 메타매테리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일 스티프니스 베이스드 메타물질로는 오리가미 스트럭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리가미 구조는 먼저 오리가미가 어떤 구조냐면요. 오리라는 게 접다라는 일본어거든요. 가미라는 게 종이라는 일본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이접기입니다. 이 종이접기 오리가미 메타물질은 얇은 판 같은 물질에 접혀질 선을 미리 설계를 해서 정해진 방식으로 접고 펼치면서 특정 물성을 설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일단 가볍고 접힘 현상으로 인해서 탄성 에너지가 큰 폭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서 멀티 스테이블이라는 두 가지에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지니는 멀티 스테이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첫 번째로 미우라 오리 패턴이 있는데요. 이 미우라 오리 패턴은 처음에 음의 푸어성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각 단위셀을 평행사변형, 이 첫 번째 그림인데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접힐 때는 부피가 크게 줄어들었다가 펼칠 때는 한 번에 넓게 펼쳐지도록 설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패턴은 초경량 구조를 설계를 할 때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론 래시 패턴입니다. 이 론 래시 패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미우라 오리 패턴과 달리 비주기적이고 정교한 접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위셀 간의 협동적 변형을 이용을 합니다. 협동적 변형이라는 건 이 어떠한 셀이 변형을 할 때 다른 셀도 영향을 받아서 특정 물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외력이 가해질 때 구조 전체가 연속해서 접히면서 어떠한 복잡한 형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면에 가깝게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부가적인 구조로서 키리가미 구조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키리가미 구조는 종이를 접는 것뿐만 아니라 종이를 잘라냅니다. 예시를 쉽게 들자면 저희 막 크리스마스 때 자주 보이는데 종이를 접은 다음에 그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잘라서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펼쳐지는 그런 공작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키리가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키리가미는 종이 내부에다가 절제선 같은 걸 집어 넣어가지고요. 이 절제선에 따라서 어, 수축이나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오리가미보다 복잡한 변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드릴 구조로 패턴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트랜스폼은 특정 구멍 패턴을 가진 구조가 변형을 받으면서 강성이 조절되는 특성을 갖는데요.
이 패턴을 가진 재료가 특정 압축 변형을 넘으면 그때부터 응력 변형률 거동이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상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B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이 포스 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가 점점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이 패턴이 변화를 해서 다른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동이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걸 상변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러 가지 셀들이 이 압축받으면서 좌굴이 되면서 이 셀이 재배열됩니다. 이 재배열이 되면서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다른 그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구조는 이 재료에 마련된 구멍의 모양이나 배열 방식에 따라서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구멍 모양이 원형인지 타원형인지 그리고 이 구멍들이 정사각으로 배치되었는지 삼각형으로 배치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상전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나 변형 양상이 각각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이 홀리 시트랑 바이홀라 시트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홀리 시트는 한 가지 크기의 구멍이 규칙적으로 분포된 2차원 탄성 시트라고 할 수 있고요. 압축을 할 때 구멍이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지금 그래프의 사진에 보시면 지금 타원으로 바뀌죠. 타원으로 바뀌면서 패턴이 변환되고요. 바이올라 시트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원형 구멍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탄성 시트이고요. 구멍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회전이나 비틀림이 더 복잡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면 이 상전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설계를 해서 프로그래밍된 변형 거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구조로는 포화송 레이쇼 기반의 메타물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화송 레이쇼 기반의 메타물질은 억세틱 메타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억세틱이라는 용어는 음의 포화성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K. 에반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도입한 용어입니다. 그랬을 때 해당 구조 같은 경우는 억세틱 구조 같은 경우는 음이나 영의 포화성비를 가지는 완전 억세틱 구조랑 변형하는 방향에 따라서 양의 포화성비와 음의 포화성비를 동시에 가지는 부분 억세틱 구조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억세틱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가지는 결정 모양이나 아니면 구조적 불균일성에 대해서 재료 내에서도 방향별로 포화성비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하중을 가하거나 구조를 변형하는 것에 따라서 포화성비가 특정 구간에서는 음수 아니면 또 다른 구간에서는 양수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변형 범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물성을 구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메타물질이 결국에 HCI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메타물질이 HCI 관점에서 받는 리서치 퀘스천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머케니컬 메타메터리얼스를 사용을 해서 네, 다음으로는 HCI 분야에서 메타물질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처음으로 HCI 관점에서 이 메타물질을 봤을 때 어떠한 리서치 퀘스천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계적 메타물질의 리콘피겨러블한 그런 특성, 어떻게 이 메타물질이 구조가 바뀌고 어떠한 외부 하중이나 변형에 따라서 패턴이 변환되는 그런 모습을 활용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으로서는
이 기계적 메타물질이랑 센서랑 결합을 해서 정밀한 힘이나 아니면 접촉 지점, 그리고 이 센서에 대한 마모 상태 등을 감지해서 어, 발전된 센싱 기능을 갖춘 HCI 디바이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의 포화성비를 사용을 해서 유연성이나 높은 강성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편안하면서도 견고한 웨어러블 HCI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리서치 퀘스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계적 메타물질이 강성이나 구조 패턴을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성을 상호작용 시나리오에 통합을 해서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지는 않을 테지만 일단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Shape Changing UI라고 해서 형상 변환 UI라고 해서 기존 HCI는 보통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시각 정보가 변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제공했으면 이 메타물질을 활용을 해서 물리적 소재나 표면이 변형을 해서 이 표면 상태에 따라서 상호작용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촉각 피드백이나 아니면 뭐 그립 형태를 변화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UI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어, 메타물질이 접힘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자전거의 그립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주제로서는 소프트 로보틱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몸에 착용하는 장치에 대해서 압박력이나 지지력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접이식 로봇, 이 메타물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메타물질에 대해서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보이는 특성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이 구조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로봇의 관절을 구현을 하거나 그런 쪽의 응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메타물질 구조를 사용을 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하우징이나 아니면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대한 설계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핫팩 같은 걸 달아놨는데요. 이 핫팩을 관절에 붙여 놓고서요. 이 핫팩의 압력을 조절을 합니다. 이 압력을 조절함으로 따라서 이 관절이 접히거나 아니면 저항을 받아서 덜 접히거나 하는 그런 UI로서 활용한 디바이스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물질이 HCI 분야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논문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디지털 머케니컬 메타매트리얼스라고 제가 처음 봤던 논문인데 알렉산드라 이온 교수님 랩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2017 카이에서 소개가 되었고요. 이 메타물질은 단위셀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비트셀로서 단위셀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비트셀이라는 게 0과 1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이산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셀인데요. 이 셀을 여러 개 이어 붙임으로써 저희가 공부하던 논리회로로서 사용을 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어떻게 이용을 했냐? 여기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런 셀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전자부품을 굳이 쓸 수 있는 실용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영역에서 이 논리회로를 활용을 해서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이 논문에 대한 응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이 비트셀들을 여러 개 연결을 해서 도어락으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가져온 논문은 메타센스라는 논문입니다. 이 메타센스 역시도 유이스트 2021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인데요.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던 메타물질에 가장 가까운 그런 내용의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메타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냐면요. 이 셀의 크기랑 두께를 설정한 뒤에 전도성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크기와 두께가 가지고 있는 셀을 제작을 합니다. 이래, 이때 이 셀에 대해서 외부 힘이 가해질 때 이 셀과 셀 사이에 벽 사이의 거리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그 거리 변화나 아니면 압축이 되면서 겹치는 면적 변화를 레조넌스를 측정을 해서 센서로서 이용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힘의 크기나 아니면 방향성을 감지를 하는 컨트롤러나 아니면 입력 장치로서 사용을 해서 연구를 응용을 했더라고요. 영상 똑같이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전도성 셀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소형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거를 센싱을 통해서 팩맨을 움직이는 조이스틱으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Reconfigurable Elastic Metamaterials라는 논문인데요. 이건 역시 유이스트 2022에서 제작을 했고요. 이 메타물질의 경우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냐, 디자인이 되었냐 말씀드리자면요. 이 메타물질에 대해서 스프링셀, 탄성 있는 셀이 있고 댐퍼셀, 이 눌려도 변형이 잘 되지 않는 딱딱한 셀이 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프링셀과 댐퍼셀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을 하는 거죠. 이 배열을 해가지고 탄성이나 아니면 충격 흡수를 가지는 새로운 구조로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뭐 신발 깔창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피아노 건반 등을 쓰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탄성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한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차용을 했는데요.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료나 아니면 구조의 배치를 수학적으로 최적화를 해서 주어진 설계 목표를 만족하도록 구조를 재구성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석 영역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경계 조건이나 하중 조건을 설정을 한 뒤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필요한 위치에는 재료를 남기고 불필요한 위치에는 재료를 제거를 해서 효율적인 형상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24인치 모니터를 80mm 정도 떨어뜨린 스탠드를 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스탠드에 대해서 이 고정된 지지대 위치와 이 데스크라는 장애물과 그리고 이 모니터가 그 지지될 하중들과 플랫폼을 각각 규정을 해가지고 이 규정에 따라서 최적화된 복세를 통해서 최적화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저의 코어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한 구조들을 단위셀로 해서 이 단위셀 구성 요소를 패러미터화를 합니다. 이 패러미터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단위셀의 베리에이션을 만들고요. 이 베리에이션별로 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아니면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패러미터가 바뀜에 따라서 생기는 물성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네트워크나 아니면 강화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물성 데이터를 입력을 할 시 그에 해당하는 단위셀의 패러미터를 출력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는 게 저의 코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목표로 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넣었을 때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주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하는 단위셀을 찾아내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용한 논문의 구조가 아래와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에서 이 특징들을 추출해서 데이터셋으로 사용합니다. 이 특징들에 대해서는 뭐 시작점은 어떻게 되고 이 선형 그 탄성 한계는 어느 정도 되고 이 극대점과 극소점은 어떻게 되며 뭐 이 변형을 일으켰을 때 가지는 스트레인 에너지, 네,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다 데이터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인공신경망에 입력을 하죠. 학습을 시키면 이 셀 파라미터랑 이 곡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이 다시 셀 파라미터로 다시 처음에 입력했던 곡선을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 복원을 5개 경로로 동시에 진행을 해서 나온 각각 다른 5개의 곡선들의 평균을 최종 예측 결과로 사용을 해서 이 최종 예측 결과랑 실제 저희가 처음에 입력했던 곡선 사이의 차이를 그러니까 로스로 만들어서 이게 가장 적은 셀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은 뭐 처참했죠. 모델의 예측 그래프랑 실제 그래프 간 로스가 크게 나와서 최적화에는 실패를 했고요. 실질적인 측정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 역시 예측 그래프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지닌 구조셀을 여러 겹 쌓았을 때 압축 구간별로 다른 스티프니스를 보이는 그래프가 생성되는 건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C 곡선을 보시면요. 이 빨강색 그래프 선에 집중해서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점점 바뀜에 따라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3가지 단계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결론은 일단 실패에 대한 결론은 2가지였습니다. 일단 모델 예측 실패에 대한 이유는 데이터셋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서 모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2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랬을 때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바쿠스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단위셀에 대해서 발리데이션을 했을 때
일반적인 응력 변형률 곡선, 플라스틱이나 메탈 재료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을 했을 때는 입력 데이터랑 첫 번째 그림처럼 유사한 형태의 곡선이 나오는데요. 다만 고무 재료와 같이 비선형적인 하이퍼 엘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곡선을 입력을 했을 때는 예측은 2차 형태로 나왔는데 실제로 발리데이션을 돌려보니까 2차라기보다는 살짝 M자, 3차에 가까운 곡선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차 곡선을 입력을 했을 때 이 생성되는 유닛셀이 하나로 연결된 단위셀이 아니라 각각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단위셀이 생성이 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를 생성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저의 연구랑 메타물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 메타물질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게 설명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세미나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바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Q&A를 진행을 하고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